페이지 121페이지 자산 부채 평가 기준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앞에서 다 했던 건데 우리 그 평가 손익은 평가 손익은 실현 손익이에요, 미실현 손익이에요. 미실현 손익이다 보니까 원칙은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이나 손금 불산입이고 예외적으로 입금 산입하거나 손금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지? 그지?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 그래서 1번은 내용이 섞여 있는 거구나. 지금 보니까. 필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보험업법인의 고려나 평가 증,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 평가 2, 그 다음에 외화채권 채무의 기말 마감한 평가 신고한 경우에 외환산 2, 그 다음 우리 교재의 그 121페이지 양가로 2번 보시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고등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일부는 손금 인정한다는 거. 거기는 이제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122페이지. 페이지 122페이지에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원칙은 원가법이고 예외는 저가법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 미안해요. 법인세법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무슨 법과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원가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여기까지만 법인세법도 허용이 되고 저가법은 원가와 시가 중 작은 금액 저가법은 원가와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걸 우리가 저가법이라 합니다. 저가법. 근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원칙은 원가법이고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이었잖아. 그치? 근데 법인세법은 둘 중에 뭐 한 방법?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는 거. 둘 중에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는 거. 그러면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무슨 법만 원가법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원가법만,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평상시에 원가를 적용하다가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는 저가법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에 가시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적용이 있어요.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법인의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종류별, 제품 및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종류별, 영업장별, 영업의 종목별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 영업의 종목별, 제품하고 상품은 같은 평가 방법, 그치?
그 다음에 반제품하고 재공품도 같은 평가 방법 적용해야 돼. 상품이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면 제품도 무슨 법? 선입선출법.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영업장별이라는 얘기는 A 영업장에서는 상품은 선입, B 영업장에서는 상품을 후입.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와 변경.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납세기관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 최초 신고는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 기한까지고, 변경 신고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가세표준 는 4, 5년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기한 후 변경 신고한 경우 이미 변경에 의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최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에서 최초 신고의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 기한까지의 의미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봐봐. 우리 122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 있지. 122페이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와 변경에서 1번.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는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언제까지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초에. 이때 제출하지 않으면 그치 무슨 신고로 본다? 무신고로 보는 거고, 만약에 기존의 평가 방법을 신고를 했어. 기존의 평가 방법을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동평균법 아니지, 다음 사업연도가 아니지, 그 전에 후입선출법 신고했는데 이번 연도부터 만약에 총평균법을 뭐 적용받고 싶다고 하면 이번 연도 사업연도 그지 종료일 전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시험으로 보면 우리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해야 돼. 근데 9월 30일이 넘어서 변경 신고하면 무슨 변경으로? 이미 변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가시면
123페이지 가면 예, 평가 방법. 예, 무신고와 예, 임의 변경.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예,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은 개별법. 개별법 적용하고 임의 변경 시 평가 방법은 예, 둘 중에 큰 거. 당초 적법하게 예, 신고한 방법과 예, 무신고 시 평가 방법과 둘 중에 큰 금액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지금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은 실무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아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재고자산의 세무조정. 첫 번째 재고자산 예, 평가증. 예를 들어서 회사는 재고자산을 1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여기에 재고자산은 이제 기말 재고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잡았는데 세법의 기말 재고자산이 만약에 70만 원이라면 조정이 나와야 되겠지. 조정이. 세법상 얼마만 잡으면 되는데 회사가 얼마 잡았다? 그러면 세법보다 재고자산을 많이 잡았지. 그지? 그럼 세법대로 해주려면 재고자산을 내려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산입? 손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증 30만 원. 자산의 차이가 있으니까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인데 얘는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 조정으로 제거해 주면 돼. 여러분들 그 재고자산을 많이 잡으면 결국 이게 지금 평가증의 의미가 과대계상의 의미거든. 과대계상. 그 여러분 재고자산을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 매출원가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은 커지지. 그지? 그래서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나오고 이익이 커져 있으니까. 송금 산입이나 또 무슨 불산? 입금? 불산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감. 가소 계상의 의미예요. 근데 시험에서 얘네들은 가대계상, 가소계상보다는 재고자산 평가증, 재고자산 평가감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회사가 기말 재고자산을 70만 원만 잡았어. 세법상 기말 재고자산이 100만 원 돼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가 세법보다 기말 재고자산을 작게 잡았다는 얘기는 작게 잡은 만큼 매출원가가 커졌다는 얘기거든. 매출원가가 커지고 이익은 작아졌다는 얘기거든. 그럼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나와요. 재고자산 평가감 30만 원 유보 발생했다가 얘는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제거해주면 돼. 제거해주면. 그러니까 반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입금 산입일 때는 다음 연도에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되는 거고 송금 산입일 때는 다음 연도에는 입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여기다가 그냥 참고로 적어놓으면
기말재고 자산을 지금 세법보다 가대 잡은 거잖아. 그지? 그지? 예. 자산의 가대 계상은 매출원가의 가소계상이 되는 겁니다. 자산의 가소계상은 매출원가의 과대계상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실무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 123페이지 가면 유가증권의 평가 나와요. 예, 유가증권의 평가도 다음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합니다. 원가법과 아니구나. 유가증권은 원가법만 되는 거야. 다음 중 신고한 방법이 아니라 유가증권 평가는 원가법만 허용해요. 시가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만 허용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은 채권만, 개별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1점짜리 또는 2점짜리 문제로 나오는데, 요것도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 100만 원을 결산 시 공정가치 120만 원으로 평가하다. 그럼 취득원가가 100만 원인데 결산때 공정가치가 얼마니까? 120만 원이니까 2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증가를 하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소액 처리한다는 거지. 이거 시가로 인식한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세법은 시가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세법은 이 회계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수익 잡았지만 세법은 수익으로 보지 않으니까 조정이 나오겠지?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있잖아. 그지? 무슨 발생했다가 유보 발생했다가 차기 이후에 처분 시 입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얘 두 번째 보통은 시험에는 얘가 나와요. 지금 얘가 첫 번째 거 했던 거. 두 번째 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우리 그 기업회 기준상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잖아. 그지? 만기 보유증권을 다음과 같이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다. 회사가 여기서 상각 후의 의미가 그 사채 할인마련 차금을 상각한 것만큼, 그지? 이자 수익에 가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원래 투자자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예를 들어 뭐 10만 원 없애고 대변에 무슨 비용?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면 세법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한 것만큼 무슨 보유증권에 만기 보유증권에 가산을 하고 대변에 무슨 수익? 이자 수익 처리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얘는 안 나오겠지, 그지? 아, 이거 세법이라 쓰면 안 되지. 투자자는 세법이 아니라. 피투자자는 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 이자 비용에 가산하고 투자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 예, 만기 보유증권에 가산을 하고 예, 이자 수익 처리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시험에는 이 자료만 주는 거야, 이 자료만 주는 거야. 근데 세법은 원가법이다 보니까 회사가 지금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세법은 얘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 무슨 법이다 보니까? 원가법이다 보니까 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지. 회사는 수익 잡았지만 세법은 수익을 보지 않으니까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그죠? 예. 이자 수익 10만 원 유보 발생 처리했다가 차기 이후에 예. 사채 만기 시 이자 수익 예. 유보 사채 만기 시 예. 입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만기의 이자 수치시. 한번 필기해 주시고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지? 얘는 거의 시험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나왔고 그 매도 가능 증권이 어려워요. 앞에서 단기 매매 증권에 갖다가 쓰면 매도 가능 증권 취득원가 100만 원을 결산 시 공정가치 120만 원으로 평가를 하다. 그럼 회사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게 수익이 아니지. 이게 뭐지? 기타, 부가손익, 누계액이에요. 자본 항목이지. 근데 세법은 어쨌든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세법은 원가법이다 보니까, 그지? 그럼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회계 처리했잖아, 그지? 그러면 세법은 매도 가능 증권을 영원을 인정하는데 증가시키면 안 되는데 회사는 증가시켰으니까 세법대로 해주려면 매도 가능 증권을 줄여줘야 돼, 그지? 그래서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와요. 일단 매도 가능 증권 가대 많이 잡았다. 20만 원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인데 매도 가능 증권을 많이 잡아서 송금 산입 20만 원 유보 발생인데 얘는 조정이 하나만 나오지가 않아. 왜냐면 얘가 지금 기타 초과손익 누계액이잖아. 수익으로 잡아서 소득을 증가시켰으면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이 맞아. 근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송금 산입하게 되면 오히려 세법보다 소득이 또 내려가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얘는 입금 산입이라는 조정이 또 나와요. 이중 조정이 나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여기까지인데 예, 추가적인 설명은 예. 이중 이중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3번에 해당되는데 얘도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중 조정이 예,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세법 간 자산부채 예, 재무 상태표 차이가 있다. 근데 회사와 세법 간 수익비용 예, 손익계산서 차이는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 이중 조정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지금 그 T계정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재무상태표 회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20만 원 증가를 하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증가를 하고 손익 계산서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한 거야. 따지면 이해 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지금 분계 있잖아. 분계. 응? 이 분계를 갖고 설명하면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 매도 가능 평가 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 20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지. 손익계산서에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수익으로 인식해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해서 소득을 감소시킨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근데 세법은 아예 이민평가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지? 그지? 그 세법은 매도 가능 증권을 아예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회사가 매도 가능 증권 처리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슨 송금? 산입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회사와 세법 간에 손익계산서 봐봐.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가 세법을 맞추려고 자산을 감소시켜서 무슨 산입하면 송금 산입하면 회사와 세법 간의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없었는데 회사의 소득이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내려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다시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거는 좀 이해가 좀 덜 가면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잡으면 세무조정이 몇 개? 2개가 나온다는 거.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매도 가능 평가 손실. 네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 취득원가 100만 원을 결산 시 공정가치 70만 원으로 평가를 하다. 그럼 회사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30만 원 감소를 하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회계 처리하겠죠.
이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이 비용이 아니라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란 얘기예요. 자본의 감소로만 처리했을 뿐이지 소득을 감소시킨 것은 아닌 거지. 그지? 세법은 아예 이 회계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가증권 평가에 대해서 원가법이다 보니까.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을 하기 전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려보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30만 원 감소를 하고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만 원 나왔다는 거지. 그지? 재무상태표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회사와 세법 간의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없다. 없다. 근데 일단은 자산 부채를 맞추려고 그지? 여기서 세무조정 해야 되는데 세법상 자산이 감소할 필요가 없었는데 회사는 자산을 감소시켰으니까 다시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무슨 산입? 입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가소 30만 원. 얘는 자산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실질적으로 회사 세법은 소득에 대한 차이가 없으니까 그지? 입금 산입이나 입금 산입이나 송금 산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산을 맞추려고 지금 무슨 산입? 회사가 입금 산입을 했다는 거지. 그지? 그럼 회사의 소득이 더 증가되는 그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소득을 줄여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이고 얘는 소득 처분이 뭐다? 기타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소득 처분이 기타.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123페이지 가면 유가증권 평가 방법에 신고 있어요.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신고도 최초 신고는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고 변경 신고도 그 재고자산은 똑같아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가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최초 신고 최초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변경 신고도 단 기한 후 날짜가 지나서 변경 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요. 유가증권 무신고 시 평가 방법과 이미 변경 시 평가 방법은 무신고 시는 총평균법, 이미 변경 시는 둘 중에 큰 금액.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과 무신고 시 평가 방법과 둘 중에 큰 금액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유가증권은 앞에서 했던 거 단기 매매증권 평가, 만기 보유증권 평가, 매도관 증권 평가, 요거는 실무 시험이 나오고, 나머지는 뭐 이론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4페이지 가면 페이지 124페이지도 실무 시험 6점짜리 파트예요. 외화자산 부채 평가.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인데 그 합해성, 외화 채권 및 채무의 평가는 다음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합니다. 첫 번째는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발생 당시 환율 평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상품을 수출하고 $10,000를 받기로 했어. 근데 외상으로 팔았어? 그리고 그 환율이 발생 당시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 잡혀 있잖아. 근데 결산 때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거나 뭐 700원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외화 환산이니까 외화 환산 수준 인식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처음에 발생 당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으면 결산 때도 그냥 달러당 1,000원으로 평가를 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그 1번과 2번 중에 신고한 방법을 의하고,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하게 되면 발생 당시 환율하고 기말 마감 환율하고 환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지. 얘는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 기말 마감 환율 평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발생 당시 환율 평가 방법 적용합니다. 기말 마감 환율 평가를 기말 마감 환율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발생 당시 환율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얘도 좀 그 실제 실무 시험이 좀 쉬운 편에 들어가는데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입금 산입을 했어. 전년도에 만약에 입금 산입 300만 원 유보 발생했어. 회사 평가한 금액하고 세법상 평가액의 차이에 의해서. 근데 당년도에 500만 원 송금 산입이 발생을 해. 전년도에 무슨 산입이었는데? 입금 산입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500만 원에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발생하면 송금 산입 전년도에 입금 산입했던 금액만큼은 무슨 감소? 유보 감소가 나오고요. 나머지 200만 원은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 나온다는 거. 드물게 나오는 문제야. 드물게. 그러니까 우리 자산이나 부채는, 자산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처분했거나 채권을 회수했거나, 부채 같은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유보 감소가 나오는데, 그지? 결국은 자산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면 내려갈 때 그만큼이 다시 회수가 된 것식으로 보는 거지, 따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년도에 송금 산입
300만 원 유보 발생이었는데 당년도에 500만 원 입금 산입이 나온다면 입금 산입 300만 원만큼은 무슨 감소? 전년도에 유보 발생했던 것만큼은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나머지 입금 산입 200만 원은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125페이지 가면 페이지 125페이지 가시면 외환 차손익 나와요. 외환 차손익. 외환 차손익은 이거 실현손익이에요? 미실현손익이에요? 실현이죠, 실현. 실제 우리가 외화채권을 회수했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 발생하는 얘는 이제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얘는 입금 산입 또는 무슨 산입? 송금 산입합니다. 외환 차익은 입금 산입, 외환 차손은 송금 산입을 한다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이제 실무를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